일본 열도가 지금 전례 없는 초비상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글로 처참하게 점령당하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일본이 온통 한국의 식민지가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조선어 말살 정책을 통해 한국어와 한글을 지우려 했던 바로 그 일본이 지금은 한글에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인들의 마지막 자존심일까요?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조용히 묻으려고 하는 이 상황. 일본의 미래를 이끄는 젊은 세대가 지금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일본 고등학생의 놀라운 발견을 통해 이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타카하시 미유키입니다. 도쿄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2학년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와 다른 나라라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 것을 베끼기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도쿄신보 부국장이셨는데 1990년대에 한국 특파원으로 일하셨던 경험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국의 사회 혼란과 반일 감정을 직접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미유키, 그 나라 사람들은 늘 우리를 원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자랐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유행할 때도 일시적인 것일 뿐이야. 우리 문화가 훨씬 우수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관련 뉴스를 볼 때도 아버지와 함께 역시 그런 나라야라며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침 교실에서 본 것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카의 노트에 이상한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조합된 글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미카는 당황하며 한글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쓴다고, 생각을 적는 게 훨씬 빠르고 정리도 잘 된다고 했어요. 점심시간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한글을 쓰는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독서 동아리 게시판, 미술 동아리, 심지어 화장실 낙서까지. 마치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학교 전체가 바뀐 것 같았어요. 오후 국어 시간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칠판에 히라가나와 한글을 나란히 적으셨어요. 같은 내용을 각각 다른 문자로 적어보라고 하셨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로 적은 학생들이 훨씬 빨랐고 글자도 더 깔끔했습니다. 선생님은 한글의 구조적 특징이 빠른 필기와 높은 가독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어 선생님이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니. 전철에서도 주변을 관찰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쓰는 일본 학생들이 보였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의도적인 외면 같은 건 말이죠. 밤에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어요. 일본 학생 한글 유행이라고 쳤는데 관련 기사나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몇 개의 개인 블로그만 간헐적으로 나올 뿐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학교에서 본 것처럼 광범위한 현상이라면 언론에서 다뤄야 할 텐데 정작 공식적인 보도는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미카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대략 6개월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가사를 따라 쓰다가 시작했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쉽고 편해서 계속 쓰게 됐다고 하더군요. 도서관에서 한글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것,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처음이었습니다. 24개의 자모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많았어요. 컴퓨터실에서 더 자세히 검색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이미 세계 여러 언어학자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었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우수한 문자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버지께 다시 물어봤어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과 일본 학생들 사이의 현상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애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사실인 건 아니라고,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서 뭔가 방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해외 연구들까지 찾아보니 한글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된 사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커질수록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있는데 정작 공식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아침 조회에도, 학교 신문에도,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이 주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볼 때도 유심히 관찰해봤어요. NHK부터 민영방송까지 교육 관련 보도들을 꼼꼼히 체크했는데 한글 현상에 대한 보도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도쿄신보 웹사이트도 확인해봤어요. 교육 섹션을 훑어봤지만 역시 관련 기사는 없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정치나 경제 이슈였죠. 학교 도서관에서 최근 신문들을 뒤져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일간지들을 모두 확인해봤는데 한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대신 다른 교육 트렌드들은 자세히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AI 교육, 영어 교육 방법론 등등.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늘고 있는데 신문에서는 왜 다루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신중하게 대답하셨어요. 모든 현상이 뉴스가 되는 건 아니라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론은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특정 외국 문화나 언어를 과도하게 치켜세우는 보도는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치켜세우는 것은 다른 일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놀랍게도 해외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다룬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교육 전문지에서는 일본 학생들의 한글 사용 증가를 흥미로운 현상으로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기사에서 일본 언론의 침묵을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일제강점기 언어 정책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다는 내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억압했는데 지금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일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니.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릴 적에 조선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선어를 쓰면 큰일이 났다고, 어린 마음에 조선어가 나쁜 언어인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에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그런 다리를 끊으려 했던 시대가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경험했던 언어 억압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아버지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 교류 자체는 좋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맹목적으로 외국 문화를 추종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하셨어요.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니 아버지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겨 있다고, 다른 나라의 문자를 쓴다는 것은 자국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유를 찾아봤어요. 문자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창제 과정과 철학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한글로 쓴 시를 올렸는데 다음 날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치우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이 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침묵의 벽을 깨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유우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항상 조용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유우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난독증이었어요.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웠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도 의미가 쉽게 들어오지 않았고 글자들이 뒤섞여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우타는 이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 유우타가 한글과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에 한글 자막을 넣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한글로 자막을 만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보다 글자를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본어 자막을 만들 때는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했는데 한글은 한 번만 봐도 바로 이해됐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작업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유우타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글의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대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고 했어요. 그 후로 유우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진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를 마스터했고 한 달 후에는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유우타의 전반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 과제를 할 때도 훨씬 빨라졌어요. 유우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참여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유우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감동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일본어 대신 한글로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어요. 유우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자신도 처음에는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문자는 국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좋은 도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유우타는 더 큰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난독증으로 고생하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유우타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유우타의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마침 학교에서 자유탐구 과제가 주어졌고 저는 주제를 한글 학습이 일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학교 특수학급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소 글 읽기를 어려워하던 학생이 한글로는 훨씬 쉽게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한 학생의 경우 한글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하셨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지역 노인복지관이었어요. 한글 교실이 열리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였어요. 70대, 80대 할머니들이 불과 몇 주 만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였어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배우기 쉬워서 먼저 한글로 기초를 다진 후 일본어를 배우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한 베트남 분은 한글을 먼저 배운 후 일본어를 공부했더니 훨씬 쉬웠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로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관련 연구가 제법 많았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한글 학습이 뇌의 언어 영역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뇌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UNESCO에서 실시한 세계 문자 비교 연구에서는 학습 용이성, 표현력, 정보 처리 효율성 등 여러 기준에서 한글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하리와 인터뷰를 했어요. 하리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적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배우고 나면 누구나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3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한글의 학습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한글의 우수성이 명확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담임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놀라워하시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민감한 문제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한글에 대한 침묵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앉을 자리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머리로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본어보다 한글이 나은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일본 문화의 정체성은 뭐가 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미카와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미카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 회사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콘텐츠 관련 기사에 대한 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한국 문화를 과도하게 찬양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우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만든 영상이 거의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이런 영상이 공개되면 큰 논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유우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유우타는 제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자신에게 도움이 된 것을 공유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유우타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걱정되는 건 부작용인지 아니면 제가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인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학생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털어놨어요. 유우타는 자신도 처음에는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변화 자체였어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감정적인 저항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선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유우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상 공개를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유우타와 화해하고 나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직접 한글을 배워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유우타가 추천해준 학습 앱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한글 자모를 익히는 것이었어요. 기본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글자들을 보았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히라가하나나 가타가하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기역 아가, 니은 아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글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24개의 기본 자모만 알면 모든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놀란 건 학습 속도였어요. 히라가하나를 배울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한글은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저절로 읽혀졌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습득했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글의 학습 용이성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글을 쓸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기하기도 했어요. 한글로 쓸 때가 생각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5주째가 되자 저는 한국어 자체를 배워보고 싶어졌어요. 유우타의 추천으로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첫 한국어 수업은 정말 신기했어요. 이미 한글을 읽을 수 있어서 학습이 훨씬 쉬웠어요. 2주 정도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니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한글 학습 6주차. 저는 새로운 저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유우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자신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NHK에 관심을 받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난독증 극복 경험을 담은 영상이 교육 관련 제작진의 눈에 띈 거였어요. NHK에서는 문자, 희망을 쓰다라는 제목으로 읽기 장애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에는 유우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사례도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한 초등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는 일본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웠는데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또 다른 사례는 8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셨는데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증상이 호전됐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한글로 쓴 일기장을 통해 손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방송 일주일 전 학교에서 시사회가 열렸어요.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은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15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폐 아동이 처음으로 한글로 엄마 이름을 적으며 웃는 장면에서는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유우타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나는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될 수 있어요. 유우타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자 체육관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NHK에서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어요. 아버지도 프로그램을 보시고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쿄 교육청에서 한글 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공식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유우타의 다큐멘터리가 계기가 됐다고 했어요. 유우타와 저도 연구에 참여하게 됐어요. 뇌 촬영을 하면서 한글을 읽을 때와 일본어를 읽을 때의 뇌 활동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영역이 더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몇 달에 걸친 연구 결과 한글 학습이 전반적인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좋은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고3이 되면서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문자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특히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배려다라는 어느 학자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졸업식에서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송별사를 한글로 작성해서 발표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담고 싶었던 메시지는 학습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졸업식 당일, 저는 정말 떨렸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미유키입니다. 첫 인사를 한국어로 했어요. 청중들이 약간 술렁거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연설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내가 배운 글자 하나가 누군가에게 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다가오셔서 미유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 결정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결국 제 마음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았습니다. 유우타와 저는 같은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유우타는 교육공학을, 저는 문자학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 입시에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썼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를 한글로 썼어요. 한글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감사하다. 몇 년 후, 저는 대학에서 문자학을 전공하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학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유우타는 교육공학을 전공하며 학습장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후배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기도 해요.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글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문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만든 이의 철학과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한글을 사용해요. 그때마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말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교육은 누군가를 위한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히라가하나 너머의 세계,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